너랑 둘째랑 애초에 급이 다르지 않니? 부모도 없는 불쌍한 고아 주제에 감히 어디서 진수성찬을 탐내. 넌 그냥 저 부엌 구석에 찌그러져서 남은 찬밥 덩어리나 먹어. 시댁 빚을 싹 다 갚아주고 명절 내내 뼈 빠지게 일한 제게 돌아온 건 쉰내 나는 찬밥이었습니다. 반면 손 하나 까딱 안 한 동서 앞엔 최고급 한우 갈비찜이 차려졌죠. 좋습니다, 어머니. 그토록 따지시던 진짜 급의 차이가 뭔지 오늘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무릎 꿇고 피눈물 흘리셔도 절대 자비는 없습니다. 똑 부러지는 며느리의 아주 통쾌한 복수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집안에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허리를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전을 부친 지 벌써 7시간째네요. 벌겋게 달아오른 프라이팬 위로 쉴 새 없이 계란물을 입힌 동태를 올렸습니다.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손등이 따끔거렸지만 비명조차 지를 여유가 없었죠. 동그랑땡에 꼬치전, 깻잎전까지 커다란 채반 3개의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음식들을 보며 저는 남몰래 한숨을 깊이 삼켰습니다. 명절은 제게 늘 도망치고 싶을 만큼 끔찍한 날이거든요. 부엌 구석 바닥에 쪼그려 앉아 기름 튄 앞치마를 무의식적으로 닦고 있는데 등 뒤로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애야, 넌 손이 왜 이렇게 굼뜨니? 아직도 고기 산 적은 시작도 안 한 거야? 명절 음식이 산더미인데 도대체 언제 다 하려고 이리 미적거려. 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집안 대소사를 다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군말 말고 얼른 붙여내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잔소리에 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묵묵히 뒤집개를 다시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이제 거의 다 붙여가요. 이것만 끝내고 바로 나물 무치고 갈비찜 불에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홀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거실은 그야말로 평화롭기 그지없었죠. 둘째 며느리인 동서는 푹신한 소파에 길게 누워 세상 모르고 달콤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TV 소리에 부스스 일어난 동서는 탁자에 놓인 과일을 쏙쏙 집어먹으며 제게 얄밉게 말을 언더군요. 어머 형님, 아침부터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제가 옆에서 좀 거들어드려야 진도가 빨리 나갈 텐데 어쩌죠? 제가 어제 샵에서 비싸게 네일아트를 새로 받았거든요. 손에 기름 묻고 물 닿으면 큐빅이 다 떨어져 버려서요. 착한 형님이 이번에도 이해 좀 해주세요. 동서는 화려하게 반짝이는 손톱을 제 눈앞에 보란 듯이 흔들어 보이며 킥킥거렸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니 얄미운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명절 첫날부터 집안에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뼈가 부서질 듯 길고 길었던 명절 음식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산스럽게 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반찬을 나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 상이 2개나 떡하니 놓여 있었거든요.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전복죽에 달짝지근한 냄새를 풍기는 소갈비찜, 그리고 잣을 고명으로 얹은 최고급 한우 불고기가 떡 벌어지게 차려진 화려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 귀한 상 앞에는 동서와 둘째 서방님이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거실 저 구석 찬바람 부는 곳에 덩그러니 놓인 또 다른 작은 낡은 교자상. 그 위에는 언제 지었는지 모를 누렇게 말라붙은 찬밥 반 공기가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큼한 쉰내가 나는 묵은지, 배추김치 한 보시기와 다 식어 빠진 된장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가족들 다 같이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상을 2개나 따로 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는 왜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황당해서 묻자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대꾸하셨습니다. 왜긴 왜야. 너는 하루 종일 부엌에 처박혀서 음식 냄새 맡았잖니. 손 많이 탄 음식은 원래 지겨워서 입맛이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넌 그냥 거기 앉아서 남은 찬밥이나 대충 국에 말아 먹어라.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동서가 입을 가리고 푹하며 비웃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확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죠.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한 이 집 며느리예요.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일한 사람한테만 이런 찬밥 덩어리를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식사하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밥상에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잡아먹을 듯이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소리치셨죠. 뭐가 너무해. 너랑 둘째랑 애초에 급이 다르지 않니? 우리 채린이는 강남에서 나고 자란 뼈대 있는 귀한 집 딸이야. 집안도 빵빵하고 배운 것도 많은 애한테 당연히 귀한 음식을 먹여야지. 근데 넌 뭐니? 시골 촌구석 출신에 심지어 부모도 없이 굴러들어온 고아잖아. 이런 번듯한 집안에 큰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입 닥치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말대꾸야. 순간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금기어와도 같은 부모님 이야기까지 함부로 들먹이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폭언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학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신 불쌍한 나의 부모님. 제 가슴속 가장 깊고 아픈 피나는 상처를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잔인하게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제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방패막이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철저히 피하며 바닥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어머니가 나한테 저런 막말을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야? 당신이라도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제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애타게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불편한 상황에 절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한없이 비겁하고 찌질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남아있던 오만정이 바닥까지 싹 다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던 3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하나만 믿고 견뎌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습니다.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일순간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무서울 정도로 맑아지고 차분해졌죠.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누런 찬밥 그릇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 아주 환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랑 동서랑 급이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 아주 잘 알겠습니다. 부모도 없는 시골뜨기라는 사실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뜻밖의 차분한 반응에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찬밥이 놓인 교자상을 양손으로 짚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시어머니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하셨으니 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급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똑똑히 구경하세요, 어머니. 말을 마친 저는 허리에 단단히 묶여있던 기름찌든 앞치마를 거침없이 풀어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제가 쓰는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전현이 돌았나? 어디 시어미 앞에서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난리야. 당장 이리 튀어나오지 못해. 하지만 저는 안방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던 연약한 며느리 이도연은 이제 이 집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하녀 노릇은 단 1초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무식하게 참지 않고 똑같이 갚아줄 차례니까요. 방문을 쾅 닫고 걸어 잠근 뒤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억눌렀던 분노 때문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죠. 굳게 닫힌 방문 너머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고 화를 풀어드리려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폈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그럴 생각이 아주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억울해서 펑펑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가운 얼음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아주 맑고 차분해졌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책상 위로 다가가 굳게 닫혀있던 제 노트북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익숙하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 화면이 밝아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어두운 방안을 비추자 지난 3년 동안의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차별은 아주 노골적이고 지독할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굳은 부엌일은 모조리 제 차지였고 동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놀았죠. 시어머니 생신 때도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 두둑하게 현금 용돈을 챙겨드리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홀랑 챙겨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백화점에서 사온 화려한 싸구려 스카프 하나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돈내방네 자랑을 하셨어요. 그 기막힌 차별과 서러움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저는 미련 곰탱이처럼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헌신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면 언젠가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든든한 맏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게는 듬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있었기에 그 모진 구박을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모두의 앞에서 침을 뱉듯 던진 그 말은 제 인생의 마지막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도 없는 불쌍한 시골뜨기 고아라니요. 어떻게 사람의 가장 아프고 피가 철철 나는 상처를 그렇게 잔인하게 후벼 팔 수가 있을까요? 제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 목까지 훌륭하게 살겠다고 이 악물고 독하게 버텼습니다. 밤낮 없이 식당과 편의점을 돌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제 힘으로 대학 졸업장도 따고 번듯하게 회사까지 세웠죠. 그 눈물겹고 치열했던 제 삶을 우리 불쌍하고 가여운 부모님을 시어머니는 단지 저를 깎아내리고 짓밟기 좋은 약점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이유도 자비를 베풀며 용서할 이유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방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며 달그락거렸습니다. 여보, 나야. 얼굴 좀 보고 얘기해. 문 좀 열어봐.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기어들어가는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굳은 얼굴로 방문을 덜컥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방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문을 다시 쾅 닫고 팔짱을 단단히 낀 채 남편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오늘 진짜 나한테 실망스러운 거 알아? 어머니가 나한테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끝까지 바닥만 보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내가 당신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이 징글징글한 집구석에 들어와서 3년 동안 파출부처럼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거야? 당신은 오늘 나를 버린 거나 다름없어. 제 날카롭고 매서운 추궁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그랬어. 엄마가 화나면 앞뒤 안 가리고 불같이 무서운 거 당신도 겪어봐서 잘 알잖아. 내가 거기서 섣불리 당신 편들고 나서면 엄마가 더 길길이 날뛰면서 당신을 못 살게 굴까봐 나름대로 참은 거야. 내 마음 알잖아. 정말 미안해. 그 비겁한 핑계에 기가 막혀서 결국 참았던 헛웃음이 픽 터져 나왔습니다. 참아? 당신이 언제부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속 깊게 참았어? 당신이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치맛자락 뒤에 비겁하게 쏙 숨은 거잖아. 내 부모님이 동서 앞에서 끔찍하게 모욕당했는데 당신이 남편이라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 밥상을 엎어버리든 소리를 지르든 나를 지켜줬어야지. 제가 핏대를 세우며 단호하게 소리치자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깨달은 남편은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너무 등신 같고 바보 같았어.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칼 꽂는 상처 주는 말할 때 내가 다 엎어버리고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부터 당신이 뭘 하든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조건 당신 편에 설게. 남편이 처음으로 눈시울까지 붉히며 제 앞에서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며 어머니 눈치만 보기 바빴던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3년 만에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네요. 저는 남편의 진심이 담긴 두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주 무겁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지켜. 내일 추석 당일 아침에 집안 최고 어른이신 할머니 오시면 나 이 집안 확 다 뒤집어 버릴 거야. 그때 당신 어머니가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려도 절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리지 마. 당신이 진짜 내 편에 서겠다는 그 약속. 내일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테니까. 남편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끄덕끄덕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토 달지 않고 다 할게. 엄마가 노발대발해도 내가 다 앞에서 막아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의 확실한 다짐을 받아낸 저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가 켜진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피땀 흘려 키워낸 제 회사의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냥 이름도 없는 조그만 동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하고 가난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업계에서 아주 촉망받는 IT 기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을 총괄하는 핵심 이사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대규모 투자금까지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는 무려 200억 원을 훌쩍 넘겼죠. 제 지분만 계산해봐도 수십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자산가라는 사실을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는 냄새를 맡으면 시어머니와 툭하면 사업한답시고 허세를 부리는 둘째 서방님이 거머리처럼 어떻게 들러붙을지 안 봐도 뻔히 보였으니까요. 지금까지는 피곤한 일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바보처럼 조용히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그들의 정수리에 제대로 꽂아 휘두를 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따지시고 숭배하시는 그 잘난 급의 차이가 무엇인지 숫자와 문서로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 드릴 참이거든요. 저는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며 내일 시조모님이 오셨을 때 온 가족 앞에서 펼쳐 보일 회사 서류들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내일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 추석 전야의 둥근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추석 당일 아침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벽 5시부터 알람을 맞추고 허둥지둥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나갔을 시간이죠. 차례상에 올릴 국을 끓이고 각종 나물을 무치느라 이미 파김치가 되어 있을 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침대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 느긋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묘한 짜릿함이 밀려오더군요. 제가 여유롭게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오랜 시간 샤워를 하는 동안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냄비 뚜껑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거든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코빼기를 안 비춰. 차례 지낼 시간이 코앞인데 큰 며느리라는 년이 정신을 놓고 자는 거야 뭐야. 당장 가서 그년 머리채라도 끌고 나오지 못해. 방문 밖으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밖에서 엄마가 난리 나셨어.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이대로 계속 방에만 있을 작정이야?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꼼꼼하게 바르며 남편을 거울 너머로 차갑게 흘겨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약속했잖아. 당신은 그냥 입 꾹 다물고 내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 내가 뭘 하든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장을 마치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올 때마다 행여나 흠이 잡힐까봐 늘 수수하고 펑퍼짐한 옷만 입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제 몸에 딱 맞게 떨어지는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철저하게 준비해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한 손에 단단히 챙겨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나가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부엌에서 씩씩거리며 국자를 들고 있던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명절 아침부터 부엌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그 옷차림은 또 대체 뭐야?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려고 작정한 거야? 시어미가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며느리가 정장을 빼입고 기어나와. 당장 그 옷 벗어 던지고 앞치마 두르고 이리 오지 못해. 시어머니가 금방이라도 국자를 집어 던질 것처럼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우아하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거실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툭 내려놓았죠. 저는 꼿꼿하게 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터 이 집 부엌일 안 합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제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동서랑 애초에 급이 다르다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100번, 1000번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급이 다른 사람답게 우아하게 행동하려고요. 제 또박또박한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뒷목을 잡는 시어머니 옆으로 방에서 막 자다 깬 동서가 비비적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동서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를 향해 아주 얄미운 목소리로 깐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화내시는데 어디서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세요. 형님 이러다가 진짜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시어른들 앞에서 정장 쫙 빼입고 이게 무슨 시위람. 제가 다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동서가 입을 가리며 비웃자 이번에는 시누이까지 방에서 튀어나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새언니 진짜 돌았어? 우리 엄마가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어디서 이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켜. 오빠는 도대체 마누라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새언니 머리채라도 끌고 부엌으로 안 가고 뭐해? 시누이가 남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등을 떠밀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재빨리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시누이를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미정이 너 입 조심 안 해. 어디 새언니한테 버릇없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함부로 말대꾸야.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도연이한테 그동안 하신 말씀들 생각하면 도연이가 화내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항상 시어머니와 시누이 눈치만 보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을 막아서서 핏대를 세우며 큰 소리를 치자 거실은 순간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었던 큰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등신 같은 놈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제 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드네. 네가 정령 호적에서 파이고 싶어서 이 어미한테 눈을 부라리는 거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도 저는 아주 침착하게 탁자 앞 소파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시댁 식구들을 한 명씩 아주 차갑게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서랑 시누이. 다들 지금 힘 빼지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오늘 할머님 오시면 제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다들 입 다물고 얌전히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서늘하고 단호한 경고에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할머님이라는 단어는 이 집안에서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거든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힐끔거리며 침을 꿀꺽 삼키셨습니다.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인연이.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그 서류 가방은 또 왜 들고 온 거야? 너 지금 시험이 협박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억지로 큰 소리를 치며 센 척을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독스럽고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짙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몰라 불안에 떠는 그 초조한 표정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더군요. 글쎄요. 할머님 오시면 그때 다 같이 똑똑히 확인하시면 되겠죠. 제가 분명히 급이 다른 걸 보여드린다고 어제부터 예고했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불안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아주 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기름 지글거리는 냄새 대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가득 찼습니다. 가문의 절대 권력자이신 할머님이 도착하시기 전까지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계속될 겁니다. 제 손에 쥔 이 완벽한 카드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어떻게 잿빛으로 물들릴지 상상만 해도 심장이 즐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거실의 숨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삐릭삐릭하는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에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펄펄 뛰던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건방을 떨던 동서도 제게 삿대질을 해대던 시누이도 일순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거든요.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시자 아무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 시조모님이 도착하신 겁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시어머니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아주 간사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달려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86이신 할머님은 연세가 무색할 만큼 아주 정정하고 꼿꼿한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서셨습니다. 할머님의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이 거실을 한 바퀴 쭉 훑어보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할머님은 현관에 나와 굽신거리는 시어머니를 본 채 만체하시더니 곧장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대신 말끔한 정장을 빼입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걸음을 우뚝 멈추셨습니다. 순자야, 명절 아침부터 집안 꼴이 왜 이리 어수선하냐? 그리고 큰애는 왜 부엌에 안 있고 저러고 앉아 있는 게야? 할머님의 낮고 묵직한 호통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명을 하려고 입을 달싹거리는 순간 제가 소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님께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현관까지 마중 나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머님은 제 낯선 차림새와 표정을 유심히 살피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큰애야, 내 얼굴을 보니 필시 이 집구석에 무슨 사단이 난 모양이구나. 어미는 안절부절 못하고 내 옷차림은 또 그게 무슨 조화냐? 어디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다 말해보거라. 할머님의 예리한 질문에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오늘 식사를 마친 후에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족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가족회의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할머님 앞을 가로막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가족회의는요? 이해가 요새 회사 일이 고되어서 정신이 잠깐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알아서 잘 타이를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세요. 하지만 할머님은 시어머니의 어설픈 변명을 지팡이로 탁 치며 가로막으셨습니다. 시끄럽다. 큰애가 3년 동안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애다. 그런 애가 명절 아침에 정장을 빼입고 회의를 하자고 나섰으면 아주 큰일이 있는 게지. 됐다. 일단 밥부터 먹고 큰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들어보자꾸나. 할머님의 단호한 호령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부엌으로 쫓겨 들어가 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죠. 동서와 시누이도 할머님 눈치가 보여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접시를 나르며 거들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교자상 2개가 이어 붙여졌습니다. 명절답게 상 위에는 갈비찜과 모듬전, 싱싱한 잡채와 먹음직스러운 탕국이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할머님이 상석에 앉으시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동서내외가 차례대로 자리를 잡았죠. 저는 가장 마지막으로 상 끝자리에 조용히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놓인 식기를 보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화려한 반찬들 틈바구니 속에서 제 자리 앞에는 어젯밤과 똑같이 누렇게 마른 찬밥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거든요. 반찬이라고는 멀건 된장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할머님을 믿고 설친다고 생각하셨는지 오기로 또다시 제게 찬밥을 내민 겁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저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막힌 상황을 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 위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수저를 드시려던 할머님의 시선이 제 상차림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님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상 위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순자야, 네 눈에는 큰애 상이 안 보이는 거냐? 갈비찜에 전복죽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큰 며느리 앞에는 어찌하여 누런 찬밥 덩어리뿐이냐?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야? 할머님의 불호령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자 밥을 입에 넣으려던 동서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연이가 요새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길래요. 제가 일부러 속 편안하게 먹으라고 찬밥을 내어준 거예요. 절대 제가 며느리를 홀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요. 시어머니의 그 비열하고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저는 속이 안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찬밥 오늘이 처음도 아니고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님의 매서운 눈동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큰애야. 저는 바닥만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과 얼굴이 사색이 된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의 2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할머님, 이런 찬밥 덩어리를 받아먹은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저는 늘 부엌 구석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의 눈빛이
아주 날카롭게 변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무섭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3년 동안 벼르고 벼르던 진짜 판이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할머님의 불벼락 같은 호통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명절의 풍성함이 가득해야 할 밥상은 그야말로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죠. 할머님은 더 이상 숟가락을 들 기분이 아니신지 밥상을 당장 치우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허둥지둥 그릇들을 치우며 할머님의 눈치만 살피기 바빴습니다. 동서도 숟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밥상이 거치고 거실 한가운데에 가족들이 빙 둘러 앉았습니다. 상석에는 꼿꼿한 자세로 할머님이 무서운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시어머니와 안절부절 못하는 동서내외가 자리했죠. 저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어젯밤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천천히 올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며 무언의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큼직한 태블릿 화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랑 채린 동서는 애초에 태어난 급이 다르다고요. 제 입에서 급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할머님이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시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기겁을 하셨습니다. 얘 좀 봐라. 내가 언제 그런 험한 말을 했다고 어른들 앞에서 생사람을 잡아. 어머니, 이 애가 지금 명절 증후군이 와서 헛것을 듣는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발뺌을 하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다시 똑똑히 읊어드릴게요. 우리 채린이는 강남에서 나고 자란 뼈대 있는 집안의 귀한 딸이다. 그런데 너는 시골 총구석 출신의 심지어 부모도 없이 굴러들어온 고아 아니냐? 이렇게 번듯한 집안에 큰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입 닥치고 감사할 줄이나 알아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제게 똑같이 뱉으신 말씀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님의 지팡이가 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순자 내년이 정녕 미친 개로구나. 어디 멀쩡하게 살아 숨쉬는 큰 며느리한테 그따위 천박한 망발을 짓거려. 네가 정녕 이 집안에서 쫓겨나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할머님의 불호령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엎드리다시피 웅크렸습니다. 동서와 시누이도 숨을 헐떡이며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죠. 저는 흥분하신 할머님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할머님, 노여움 거두시고 제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어머니께서 저와 동서의 급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저희 둘은 정말로 급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의 전원을 켜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시어머니와 할머님이 잘 보이도록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어머니가 잘 보이게 화면 좀 넘겨줘. 응, 알았어. 제 부탁에 남편이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자 경제뉴스의 굵직한 헤드라인이 거실 전체에 웅장하게 드러났습니다. 혁신적인 IT 스타트업 넥스트 브릿지 시리즈 투자 성공. 기업 가치 200억 원 돌파하며 업계의 새로운 신화 창조. 할머님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일제히 태블릿에 번쩍이는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속의 기사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화면 속 기사에 첨부된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당당하게 정장을 입고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저 이름 모를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아셨죠? 저는 이 기사에 나온 회사를 직접 세운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기술을 총괄하는 핵심 이사이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화면 속 제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을 헐떡이셨죠. 기업 가치가 200억? 그럼 이 회사가 내 거라는 소리냐? 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 개인 지분만 현금으로 따져도 대략 4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더 커지면 제 자산은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 시골 출신의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두 손과 제 능력만으로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일궈냈습니다. 거실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 저를 쥐잡듯이 무시하던 시누이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죠. 남편은 제 옆에서 아주 통쾌하다는 듯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하던 큰애가 이런 엄청난 아이였다. 눈먼 장님처럼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어서야 어찌 어른 노릇을 한단 말이냐. 할머님이 혀를 차며 매섭게 꾸짖으시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더듬거리며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여자가 기가 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에요. 돈 좀 번다고 시어미를 이렇게 능멸해도 되는 거냐? 우리 채린이는 강남에서 곱게 자라서 교양도 넘치고 집안도 얼마나 빵빵한데.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채린이 집안 핏줄은 절대 못 따라간다. 끝까지 동서를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의 어리석은 모습에 저는 소리내어 웃어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내 시어머니의 헛된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릴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파 구석에서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의 시선이 저와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오만하고 얄밉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질린 낯빛만 남아 있었죠. 네, 어머니. 어머니가 그토록 물고 빠시는 강남 출신 동서. 그 대단하고 교양 넘치시는 동서 내외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 서늘한 미소에 동서의 안색이 순식간에 새하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제 서늘한 미소에 소파 구석에 앉아있던 동서의 안색이 순식간에 새하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옆에 앉은 둘째 서방님도 몹시 불안한 듯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저는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내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둘째 서방님 사업이 아주 떵떵거리며 잘 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시죠? 만날 때마다 둘째가 돈을 쓸어 담는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탁자 위 서류 뭉치를 힐끔거리며 애써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재훈이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고 똑똑한데 지금 하는 사업도 아주 크게 번창해서 조만간 벤츠로 차도 바꾼다고 했다.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우리 잘난 둘째 기죽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억지로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맨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집어 시어머니 눈앞에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건 어머니의 아주 헛된 망상입니다. 둘째 서방님 사업은 이미 3번이나 처참하게 부도가 나서 망했거든요. 여기 떼인 빚만 해도 개인 채무로 무려 2억 3천만 원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제가 든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붉은 글씨가 찍힌 서류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셨죠. 무엇이 어째? 2억 3천만 원? 재훈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둘째 서방님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바지춤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요.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금 융통이 조금 막힌 것뿐이에요. 조만간 큰 건 하나 터지면 다 단번에 해결될 돈입니다. 저는 그 찌질하고 궁색한 변명에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단번에 해결이요? 그 해결을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어머니, 들고 계신 서류 뒷장도 마저 넘겨보시죠. 어머니가 평생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모아두셨던 노후 자금 통장 사본입니다. 거기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둘째 서방님 계좌로 홀랑 빠져나간 내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짐승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었던 둘째 아들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몹쓸 놈의 자식아. 네가 감히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훔쳐가. 내가 늙어서 병들면 약값으로 쓰려고 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내 목숨 같은 돈을 네가 어찌 빼돌려. 둘째 서방님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 진짜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잠깐 급한 불만 끄고 바로 꽉꽉 채워 넣으려고 아주 잠깐 빌린 거예요. 제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둘째 서방님을 향해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진짜 사람 새끼 맞아? 엄마가 평생 시장통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장사하면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네가 빼돌려. 그러고도 네가 자식이라고 뻔뻔하게 명절 밥을 처먹으러 기어들어와. 남편의 분노 섞인 외침에 둘째 서방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둥글게 넘어가던 남편이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은 저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아수라장 같은 꼴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잠깐이요? 그 돈 빼간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단돈 100원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훔쳐간 돈, 사업 자금으로 쓰신 것도 아니던데요? 저는 이번에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동서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서가 제발 그만해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전혀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죠. 동서 친정집이 강남에서 엄청 뼈대 있는 부자라고 매번 어머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랑했었죠. 그래서 나 같은 시골 촌년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깔아뭉갰잖아요. 제가 쏘아붙이자 동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어 흔들며 완벽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동선의 친정 부모님 강남에 사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번듯한 자가 아파트도 아니고 은행 빚이 1억이나 넘게 껴있는 전셋집이더군요. 게다가 동서가 결혼할 때
대단한 집안 딸답게 혼수로 해왔다는 그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 전부 다 36개월 할부로 긁어서 아직도 카드값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데요. 시어머니는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뭐라고? 전세의 카드빚?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체리나. 네가 분명히 너희 친정아버지가 강남 바닥에서 떵떵거리는 건물주라고 나한테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동서는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추궁에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시댁에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너무 과장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동서의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며 더욱 매섭고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과장? 그럼 어머니 생신 때마다 동서가 백화점에서 척척 사다 바친 그 비싼 명품 스카프며 고급 화장품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거 다 둘째 서방님이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빼돌린 그 피 같은 5천만 원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어머니 돈을 도둑질해서 그걸로 어머니한테 효도 선물 바치면서 그동안 온갖 유세는 다 떨었던 거네요. 제 폭로의 거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쾅쾅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둘째 서방님과 동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바빴습니다. 동서가 화장이 다 번진 엉망인 얼굴로 저를 원망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님이 진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친정집 사정이며 제 카드빚까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형님이 다 알아내신 거예요? 동서의 표독스러운 원망에 저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환하고 서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냐고? 그야 동서랑 나랑은 애초에 노는 급이 다르니까요. 내가 굴리는 회사가 뛰어난 IT 정보통신 회사인데 그깟 얄팍하고 한심한 거짓말 하나 못 밝혀낼 줄 알았습니까? 그 순간 줄곧 말없이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시던 할머님의 지팡이가 다시 한번 바닥을 부술듯이 쾅 내리쳐졌습니다. 할머님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순자 내년 당장 이리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지 못해. 네가 늙어서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어찌 저런 근본도 없는 사기꾼 같은 것들을 끼고 돌아. 집안을 먹여 살릴 귀한 큰 며느리는 개밥만도 못한 찬밥이나 먹여서 구박하고 내 어미 돈 훔쳐다 사치 부리는 썩어 빠진 둘째 며느리는 예쁘다고 비단옷을 입혀? 당장 내 앞에서 이 기막힌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똑바로 설명해 보거라. 할머님의 호통이 천둥처럼 거실에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둘째 아들 내외의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이 모두의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높고 오만했던 콧대가 아주 바닥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님의 불벼락 같은 호통에 거실은 그야말로 숨소리 하나 내기 힘든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시어머니는 피 같은 노후 자금이 날아간 충격과 그토록 자랑하던 둘째 내외의 더러운 민낯이 까발려진 충격에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표독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잃은 눈동자만 허공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미 돈을 훔쳐가서 저 썩어 빠진 여우 같은 년한테 갖다 바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돈.
시어머니가 바닥을 양손으로 치며 엉엉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은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혀를 끌듯 차셨습니다. 에라이 이 못난 것아. 네가 눈먼 소경처럼 사람 볼 줄을 모르니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 아니냐. 하지만 제 참교육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세 번째 서류 뭉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에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흠칫 놀라며 저와 제가 든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셨죠. 어머니, 아직 우실 시간 없습니다. 아직 똑똑히 확인하셔야 할 게 하나 더 남았거든요. 제 서늘한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시댁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대출금 상환 내역서를 쫙 펼쳐 놓았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당당하게 깔고 앉아 계시는 이 시댁 아파트 말입니다. 이 집 처음 살 때 은행에서 대출 크게 받으셨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제 말에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 난 것처럼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서방님과 동서는 이제 아예 숨도 쉬지 못하고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난 3년 동안 매달 은행에 꼬박꼬박 200만 원씩 들어갔던 이 집 대출금. 그거 어머니가 갚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잘나고 똑똑한 둘째 서방님이 보태준 돈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거 전부 다 저와 남편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매달 대신 갚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남은 원금 8천만 원까지 제가 제 회사 지분 팔아서 싹 다 완납해 드렸고요. 제가 내민 완납 증명서에 찍힌 제 이름 석자를 보자 시어머니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바락바락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그거야. 큰아들이 당연히 늙은 부모 모시는 셈치고 집빚 갚아주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 너는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남편이 하는 일에 군말 없이 따를 것이지 어디서 생색이야. 저는 기가 차서 코웃음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정곡을 아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도리요?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고 어머니 집빚 갚아드리는 동안 어머니는 그 굳은 돈으로 대체 뭘 하셨습니까? 체린 동서 백화점 데려가서 비싼 명품 가방 사주고 철마다 비단옷 사입히셨죠. 둘째 서방님 허세 부리는 사업 자금하라고 어머니 쌈짓돈 팍팍 찔러주셨고요. 그렇게 펑펑 쓰시면서도 정작 빚 갚아준 큰며느리한테는 3년 내내 먹다 남은 쉰내 나는 찬밥만 주신 겁니다. 제 폭로가 예리한 비수가 되어 꽂히자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두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매달 우리 생활비 쪽에서 엄마 집 대출금 갚아주는 거 보면서 속으로 너무 미안하고 피눈물이 났어. 그래도 엄마니까 부모님 은혜 갚는 셈 치고 나 혼자 꾹 참고 넘어갔던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시어머니를 향해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엄마가 도연이한테 한 말,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말은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어떻게 자기 집 빚다 갚아주는 착한 며느리한테 그런 몹쓸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어. 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남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거실을 슬프게 울렸습니다. 항상 어머니 눈치만 보며 쩔쩔매던 우유부단한 큰아들이었죠. 그런 큰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독기품은 비수의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기막힌 사연을 묵묵히 다 듣고 계시던 할머님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님은 들고 계시던 지팡이를 당장이라도 집어 던질 듯이 번쩍 치켜드셨습니다. 아이고 이 썩을 화상아. 순자 네가 정녕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큰 손주 며느리가 제 돈으로 이 집안을 다 먹여 살리고 내년 빚까지 갚아주었는데 그런 귀인 같은 며느리한테 고기 반찬은 못줄망정 찬밥을 먹여서 구박을 해? 내 애미가 널 그리 키우더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년 같으니라고. 할머님의 벼락 같은 꾸짖음에 시어머니의 두 다리가 마침내 맥없이 풀려버렸습니다. 털썩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셨죠.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기세등등하게 저를 부려먹던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그저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생긴 초라하고 늙은 노인네만 엎드려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둘째 서방님과 동서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얄밉게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게 삿대질을 했을 시누이도 지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구석에 찌그러져 덜덜 떨고 있었죠.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어 넘어왔습니다. 제가 귀신에 씌었었나 봅니다요. 제가 잠시 미쳤지. 제가 아주 단단히 미쳤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해서 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저 꽁꽁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집안의 최고 어른이신 할머님 앞에서 남김없이 까발려진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우는 것뿐입니다. 아직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제게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이 끝까지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꽉 틀어막고 있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시어머니를 아주 차갑고 오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제 분노의 마침표를 완벽하게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제 발끝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님의 서슬 퍼런 호통에 완전히 기가 꺾이긴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알량한 자존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할머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억지로 표정을 구기며 아주 어색하게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래. 도연아, 내가 좀 심했다. 네가 우리 집 빚 갚아준 것도 있고 하니 어른인 내가 한 발 양보하마.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덮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꾸나. 그 구차하고 가증스러운 변명에 저는 헛웃음을 치며 잡히려는 손을 탁 쳐냈습니다. 자신이 뱉은 막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그저 지금의 곤란한 위기를 대충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어머니랑 훈훈하게 화해하자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직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 차가운 대답에 시어머니의 억지 웃음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봉투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하얗고 빳빳한 서류 봉투가 제 손에 들리자 숨죽이고 있던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아주 반듯하게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가장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제목을 본 시어머니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분가 선언서 및 재산 정리 계획서?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 재산을 정리하다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빽 지르자 저는 아주 우아하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어머니. 저와 정훈 씨 아니, 저와 남편은 오늘부로 이 집안에서 완전히 분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이든 제사든 이 집에 발걸음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어머니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 쓴 원금과 이자 전부 합쳐서 정확히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받겠습니다. 제 단호한 폭탄 선언에 거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격이라도 맞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듣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개거품을 물기 일보 직전이셨죠. 멋이 어째. 너 2년 이제 보니 아주 시어미 피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자식이 부모 빚 좀 갚아준 걸 가지고 어디서 돈을 내놓으라고 폐악질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큰 돈을 내놔. 나는 돈 한 푼도 없다. 배째라, 이 독사 같은 년아. 시어머니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숨통을 더 꽉 조여주었죠. 어머니, 제가 갚아드린 내역은 은행 송금 기록에 아주 완벽하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게 용서를 구하신다면 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로 기한을 두고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가압류든 반환 소송이든 제가 가진 넉넉한 돈과 뛰어난 변호사를 총동원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싹 다 묶어버릴 겁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어머니 몫이니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제 논리적이고 차가운 최후 통첩의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할머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니, 전현 저거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어디 건방지게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법으로 들먹이며 협박을 합니까? 저런 천하의 몹쓸 년을 당장 내쫓아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할머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짜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의 반응은 시어머니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님이 벼락같이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고 시어머니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셨습니다. 이 썩을 년아, 당장 그 더러운 주둥이 닥치지 못해. 내년이 싼 똥을 군말 없이 치워준 착한 큰 며느리가 자기 돈 돌려받겠다는데 그게 어찌 협박이냐? 이건 협박이 아니라 내년이 며느리한테 저지른 천인공노할 폐악질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어디서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큰 소리야. 할머님의 무서운 호통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꺾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제야 눈치가 빠른 시누이가 다급하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며 저를 쥐잡듯이 얄밉게 괴롭히던 그 시누이 말입니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 똥고집 부리고 새언니한테 싹싹 빌어. 엄마가 새언니한테 그동안 한 짓 생각하면 1억 2천이 아니라 2억을 줘도 모자라. 이러다가 진짜 집까지 깡그리 다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서 그래.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해.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던 시누이마저 제 편으로 돌아서자 시어머니는 완벽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를 감싸고 돌았을 둘째 서방님과 동서도 이미 자신들의 코가 석 자라 바닥만 보고 벌벌 떨고 있었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이 거실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잔인한 사실을 깨달은 시어머니의 두 눈에 짙은 절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거실 탁자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까 상을 치울 때 제가 부득부득 우겨서 버리지 않고 한쪽에 치워두었던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몫으로 차려졌던 쉰내 나는 누런 찬밥 덩어리가 담긴 그 낡은 그릇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 찬밥 그릇을 한 손에 단단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 바로 코앞에 그 밥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네가 지금 시어미 앞에서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우아하게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오늘 명절 아침에 맏며느리인 제게 주셨던 이 찬밥 똑똑히 기억하시죠? 이 집에서 대출금 다 갚아주고 그 모진 시집살이 묵묵히 견뎠던 저한테 돌아온 건 결국 이 차디찬 밥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달라진 것 같네요. 제가 아주 환하고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귓가에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이 아파트가 경매로 홀딱 넘어가게 되면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매일매일 이 차디찬 찬밥을 드시게 될 겁니다. 어머니랑 저랑은 이제 완전히 사는 급이 다르니까요. 제 서늘하고도 잔인한 최후 통첩이 거실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코앞에 놓인 흉측한 찬밥 그릇을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비로소 진짜 뼈저린 공포와 후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앞에 놓인 차디찬 찬밥 그릇을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던진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경고의 시어머니는 이제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고 계셨죠. 항상 제게 위에서 군림하며 왕처럼 굴었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에 처음으로 처절한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팽팽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그 완벽하게 뒤바뀐 상황을 만끽하며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줄곧 눈을 감은 채 매섭게 분노를 사기시던 할머님이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할머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섭고 날카롭게 거실을 갈랐습니다. 순자야,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네가 정령 어미로서 어른으로서 알량한 자존심을 끝까지 꺾지 않겠다면 나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 할머님의 서늘한 선언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 결단을 내리시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한번 내리치시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큰 손주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겠다면 나는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불러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내 손으로 직접 다시 정리할 것이다. 10년 전에 내가 늙은 너희 부부 밥은 굶지 말라고 내 명의로 넘겨주었던 역전 앞 3층짜리 상가 건물. 그것부터 당장 내 이름으로 도로 다 걷어들릴 것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헉하는 기괴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에 힘을 주고 동네방네 건물주라고 유세를 떨고 다니게 만들어준 그 유일한 밥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짭짤한 월세로 동서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둘째 서방님에게 허세 부릴 돈을 대주었던 그 젖줄 같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할머님께 빼앗긴다면 시어머니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 찬밥을 구걸해야 하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그 상가 건물을 뺏으시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요. 그게 제 유일한 노후 목숨줄인데 그걸 가져가시면 저는 진짜 길바닥에서 굶어 죽습니다요.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할머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매정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탁 쳐내시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꾸짖으셨죠. 굶어 죽어. 내년이 며느리 피눈물을 뽑아먹고 살았는데 그깟 굶어 죽는 게 대수냐. 내가 준 재산으로 며느리 구박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그 재산은 내가 다시 회수하는 게 100번 1000번 마땅하다. 내 말이 농담 같으냐. 할머님의 최후 통첩은 시어머니의 알량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여태껏 숨죽이고 눈치만 살피던 동서가 가장 먼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동서 친정의 산더미 같은 빚과 카드값을 막을 희망도 바로 시어머니의 그 상가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 동아줄이 끊어지면 동서 내외는 곧바로 신용불량자 신세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동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제 발밑으로 엉금엉금 기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벼대며 처절하게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형님 우습게 보고 함부로 나불댄 거 진짜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멍청하고 못 배워 먹어서 감히 형님 급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저희 어머님 건물까지 뺏기면 저희 식구들 진짜 다 한강 다리 가야 해요.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절마다 샵에서 받은 화려한 네일아트를 흔들며 저를 얄밉게 조롱하던 그 콧대 높은 동서가 맞나 싶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화장이 다 지워져 시커멓게 번진 얼굴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고 흉측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동서가 납작 엎드리자 눈치만 보던 둘째 서방님도 화들짝 놀라며 헐레벌떡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진짜 인간 쓰레기입니다. 엄마 돈 훔치고 형수님한테 얹혀 산 주제에 감히 형수님을 몰라뵙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형수님 발닦개로 살아도 좋으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두 사람의 그 비굴하고 애처로운 꼴을 내려다보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부엌에서 땀방울을 흘릴 때마다 소파에 앉아 킥킥대며 저를 비웃던 인간들이 제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저는 동서와 둘째 서방님의 애원을 무시한 채 여전히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둘째 아들 내외가 제 발밑에 엎드려 싹싹 비는 꼴을 보며 완전히 넋을 잃고 계셨습니다. 할머님의 지팡이가 다시 한번 거실 바닥을 무섭게 쾅 내리쳤습니다. 순자,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당장 큰애 앞에 무릎 꿇지 못할까? 그 불벼락 같은 호통에 마침내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썩은 동아줄 같은 자존심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다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며 차가운 거실 바닥에 두 무릎이 처참하게 닿았습니다. 그토록 하늘을 찌르듯이 도도했던 시어머니가 시골 촌년이라고 멸시하던 며느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양손으로 거실 바닥을 짚은 채 차마 제 얼굴을 올려다보지도 못하셨죠. 도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눈먼 돈에 환장해서 내가 진짜 몹쓸 짓을 저질렀어. 네가 우리 집구석 다 먹여 살렸는데 내가 은혜도 모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야.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마.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시어머니의 사과는 그 어느 때보다 애절하고 비참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저를 부엌 구석에 몰아넣고 찬밥을 주며 비웃던 그 잔인한 세월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제 가슴 아픈 상처를 칼로 후벼 파듯 잔인하게 찌르던 그 날카로운 막말들. 그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시어머니의 엎드린 정수리를 내려다보는 순간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선 시누이도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고 있었고 제 옆에 선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에서 저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존경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서늘하고 고고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흥분이나 분노도 섞여 있지 않은 승리자의 완벽한 여유만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시는 그 사과 일단 받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두려워서 이러시는지 제가 아주 잘 알겠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희망을 품은 듯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우아하고 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집구석에서 파출부 취급받으며 겪었던 그 지독한 멸시와 끔찍한 차별들, 그리고 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입에 올리며 모욕했던 그 잔인한 말들, 그 끔찍한 시간들이 고작 어머니의 눈물 섞인 말 한마디, 무릎 한번 꿇는 걸로 눈 녹듯 사라질 거라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짙은 절망과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그건 앞으로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세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깐깐하고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변하시는지 제가 완벽하게 납득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서늘한 선고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고 통쾌했던 추석 대첩이 끝나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지옥 같던 시댁 근처를 완전히 벗어나 서울 성수동에 세부금자리를 마련했죠.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계약한 넓고 쾌적한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세상이 다 내 것만 같습니다. 따뜻한 주말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거든요. 제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는 그 사이 더 크게 성장해서 이제 곧 코스닥 주식시장 상장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나날들이지만 제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고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여보, 나 커피 한 잔만 더 내려줄래? 응, 알았어. 당신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예쁘게 잘 나올 테니까 소파에서 편하게 조금만 기다려. 부엌에서 다정하게 대답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은 완전히 분가한 이후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저를 마치 귀한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 등을 돌리고 나온 그날 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뼈저리게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거든요. 저 역시 지난 3년 동안 방관했던 남편을 한 번에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매일같이 제 눈치를 보며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다정한 남편으로 완벽하게 돌아왔죠. 반면 저를 찬밥 취급하며 끔찍하게 괴롭혔던 시댁의 풍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한 것처럼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신 할머님의 무서운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인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찍소리도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님이 약속대로 언제 그 상가 건물을 뺏어갈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가시방석 위에서 벌벌 떨며 보내고 계시죠. 가장 꼴 좋고 통쾌한 건 바로 둘째 서방님과 동서내외의 처참한 몰락입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님의 불벼락 같은 호통에 둘째 서방님의 남은 빚을 단 한 푼도 대신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친 사고는 네가 알아서 수습하라며 아주 매정하게 아들을 길거리로 내치셨죠. 든든한 돈줄이 뚝 끊긴 둘째 서방님은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려 밤낮 없이 험한 막노동을 뛰며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애와 돈만 믿고 제 앞에서 떵떵거리던 동서는 이 지독한 가난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 도장을 찍내 만회하며 매일같이 집안 물건을 부수고 살벌하게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더군요. 강남 출신 귀한 딸이라며 그렇게 제 앞에서 콧대를 높이더니 그 알량하고 가짜인 껍데기가 벗겨진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왔겠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최고급 한우 세트만 하나 달랑 들고 아주 귀한 손님처럼 여유롭게 시댁 현관문을 열었죠. 명절 당일인데도 거실은 거짓말처럼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제가 거실로 당당하게 들어서자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나오셨습니다. 뭐 오냐? 우리 큰애 왔니? 오느라 차 막히고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 어서 이리 와서 따뜻한 아랫목에 좀 앉아라. 시어머니는 행여나 제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벗은 코트를 직접 공손하게 받아주시기까지 하셨죠. 저를 내려다보며 그토록 오만하고 꼿꼿하게 굴었던 허리가 제 앞에서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분이 묘하고 짜릿했습니다. 항상 얄밉게 저를 헐뜯던 시누이조차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과일 접시를 내어오기 바빴습니다. 잠시 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아주 커다랗고 윤이 나는 교자상이 넓게 펼쳐지고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앞자리에 놓인 상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하고 고소한 전복죽,
입에서 살살 녹을듯이 푹 고아낸 최고급 한우 소갈비찜, 그리고 색색깔로 예쁘게 붙여낸 따뜻한 모둠전까지. 그야말로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화려한 진수성찬이 오직 저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밤을 꼬박 새워가며 제 입맛에 딱 맞게 준비하신 귀한 음식들이었죠. 반면 거실 구석 자리에 찌그러져 앉은 동서와 둘째 서방님 앞에는 풀만 가득한 초라한 나물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동서는 제 상에 놓인 갈비찜을 부러운 듯 힐끔거리면서도 감히 젓가락을 뻗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전복죽 그릇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놓아주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도연아, 회사에서 그 큰일들 하느라 몸이 많이 축났지? 이 전복죽 어미가 너 먹이려고 새벽부터 시장 가서 사다가 정성껏 쓴 거니까 남기지 말고 싹 다 비워라. 갈비찜도 네가 즐긴 거 싫어해서 아주 연하게 푹 고았단다. 많이, 아주 많이 먹어라. 그 파르르 떨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짙은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든 제게 잘 보여서 용서를 구해보려는 처절하고 애처로운 아부가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전복죽을 한 입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속이 든든해지는 깊은 맛에 저는 아주 우아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음식이 아주 훌륭하네요. 진수성찬 차려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 옆에서 상석에 앉아 이 모든 통쾌한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던 할머님이 제 귀에 대고 아주 조그맣게 속삭이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듬직하고 똑똑한 큰 자부. 이 늙은이가 보기에 처음부터 진짜 급이 달랐던 사람은 바로 우리 큰 며느리 너 하나뿐이었어. 내 덕분에 이제야 이 썩어 빠진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구나. 할머님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집안에서 제가 부엌대기 취급을 받으며 찬밥을 먹을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제 앞에는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고 대우받는 화려한 진수성찬만이 놓이게 되겠죠. 저는 부드러운 갈비찜을 입에 넣으며 속으로 조용히 아주 여유롭게 되뇌었습니다. 저랑 동서가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네, 어머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묵묵히 참아주지만 진짜 때가 오면 완벽하게 판을 뒤집어 엎어버릴 줄 아는 무서운 사람이니까요. 명절 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거실 안, 이제 이 집안의 진짜 권력자는 완벽하게 저 이도연이 되었습니다.